걷다가 비틀거린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겠지. 요즘 근육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비틀거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걷는 능력을 하루아침에 잃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건 다리 힘 하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귀의 균형 감각, 눈으로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 발바닥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 근육과 관절, 그리고 뇌혈류까지 이 모든 게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휘청거림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 너무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아직 안 넘어졌으니까 괜찮겠지. 조심해서 걸으면 되지.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넘어지고 나서 오신 분들보다 넘어지기 직전에 왔어야 할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 입원, 심상생활, 근육 소실, 전신 쇠약,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다가 비틀거릴 때 몸에서 이미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의사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균형을 잃는 진짜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원인의 일부일 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에서 70대 이상 환자들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걷기 불안정의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귀안의 균형 기관, 즉 전정기관 문제. 사람의 균형 감각은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 담당합니다. 이 기관은 몸이 기울어졌는지, 회전하고 있는지, 멈췄는지를 실시간으로 뇌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 이 전정기관의 감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뇌는 조금 기울었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이 중심을 잡으려고 과하게 반응하고 그 순간 휘청거림이 나타납니다.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비틀거림이 심해지는 분들은 이 전정기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하지 근력 감소,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걷는 동안 몸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은 종아리가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보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보폭이 줄어들면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고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온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게 되는 게 아니라 요즘 걸음이 짧아진 것 같아. 이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면 균형 감각 저하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3. 발바닥 감각과 신경 전달 속도의 저하. 사람은 걸을 때 발바닥으로 바닥의 정보를 느끼고 그 정보를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 장애물을 인식하는 속도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문턱, 카펫, 작은 턱에 발이 자주 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오래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분들은 이 신경 감각 저하가 더 흔합니다. 4. 뇌혈류 감소와 반응 속도 저하.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균형이 무너졌을 때 몸이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네 하고 나서야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이 역시 비틀거림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제2장, 비틀거림이 시작될 때 몸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걷다가 휘청거린다는 건 이미 몸이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변화 중 몇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발을 크게 내딛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발끝이 자주 걸립니다. 바닥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어도 발이 걸리는 느낌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걷다가 멈출 때 더 불안해집니다. 서 있을 때 중심이 잘 잡히지 않고 몸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어두운 곳에서 더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각 보조 없이 균형을 잡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치기 시작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더 빠지고 균형 감각은 더 약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김영호 씨.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김영호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좀 휘청거린다고만 느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고 큰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미루다 6개월이 지나서야 재활의학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정기능 저하와 하지 근력 감소가 함께 발견됐고 보폭은 6개월 사이 약 12cm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렇게 불안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비틀거림은 넘어지기 전에 가장 마지막 경고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3장,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비틀거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점을 지나면 조심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폭이 갑자기 짧아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한 걸음에 성큼 나가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짧게 조심조심 걷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이미 균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바꿀 때 불안해지는 순간입니다. 직진으로 걸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서거나 사람을 피해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이때 전정기관, 신경 전달, 근육 반응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잠깐 멈춰 서 있을 때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을 때, 신호를 기다릴 때, 줄을 서 있을 때 몸이 앞뒤로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균형 유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면 낙상 위험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제4장, 넘어질 뻔했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질 뻔했다는 경험은 이미 몸의 방어 시스템이 한계에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넘어지기 직전에 균형을 회복하는 자동 반응이 있습니다. 발을 한 번 더 내딛거나 상체를 바로 세우거나 팔로 균형을 잡는 반사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점점 느려지면 아슬아슬하게 버텼다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이 시점이 바로 넘어지기 직전 단계입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 휘청거림이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어두운 곳에서 방향을 바꿀 때, 물기가 있는 바닥을 지날 때, 계단 첫 발을 디딜 때, 이런 상황은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제5장,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신호 7가지.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도 충분히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차분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폭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둘째, 발끝이 바닥에 자주 걸린다. 셋째, 걷다가 멈추면 몸이 흔들린다. 넷째, 어두운 곳에서 더 불안해진다. 다섯째, 고개를 돌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휘청거린다. 여섯째, 최근 1년 사이 넘어질 뻔한 경험이 2회 이상 있었다. 일곱째, 외출이 줄고 걷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낙상 위험이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봅니다. 특히 외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문제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6장, 병원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할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뭘 검사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보다 검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에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먼저, 보행 분석입니다. 얼마나 넓게 걷는지, 좌우 균형은 어떤지, 방향 전환 시 흔들림은 없는지, 걸음 자체를 면밀히 봅니다. 두 번째는 전정 기능과 신경 반응 검사입니다. 머리 움직임에 눈과 몸이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균형을 잡는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하지 근력과 발목 안정성 평가입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발목 근육은 낙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뇌혈류 상태나 기저질환도 함께 확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검사의 목적이 수술이나 큰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회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69세 박순희 씨. 69세 박순희 씨는 1년 전부터 걷다가 자주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넘어질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마당에서 방향을 바꿀 때, 화장실에서 돌아설 때 휘청거림이 심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정 기능 저하와 하지 근력 약화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낙상 이전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재활 운동과 균형 훈련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보폭이 다시 넓어졌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개입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7장, 균형 감각은 운이 아니라 훈련으로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나요? 의사 입장에서 답을 드리면 대부분은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함께 만들어내는 조절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조금 약해져도, 신경 반응이 느려져도, 전정기관 감도가 떨어져도 훈련을 통해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낙상 위험군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약보다 균형 회복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핵심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장, 집에서 시작하는 균형 회복 4단계 원칙. 1단계, 발목 안정성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균형의 시작은 발목입니다. 발목이 흔들리면 아무리 허벅지 힘이 있어도 몸은 불안해집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10초 서기. 좌우 번갈아 5회씩. 처음에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발목이 버티는 경험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전정기관과 신경 반응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2단계, 보폭을 의식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비틀거림이 시작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폭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균형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걸을 때 발을 평소보다 반 발짝만 더 내딛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이 동작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다시 깨웁니다. 조심스럽게 걷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3단계, 시선 고정 훈련이 필요합니다. 균형은 눈과 귀, 몸이 함께 잡습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멀리 있는 한 지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선을 고정하면 몸의 흔들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훈련은 전정기관이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4단계, 멈췄다 다시 걷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낙상은 걷는 도중보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도 서너 걸음 걷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걷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몸의 반응 속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구장, 낙상을 막기 위해 꼭 바꿔야 할 생활 습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항목은 의사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첫째, 집 내부 환경 정리입니다. 문턱, 러그, 미끄러운 매트는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둘째, 실내 조명입니다. 어두운 환경은 균형 감각이 떨어진 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동선에는 반드시 불을 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발 선택입니다. 슬리퍼, 헐거운 신발은 발목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집 안에서도 발을 잡아주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넷째, 약물 확인입니다. 어지럼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수면제, 신경계 약물은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10장,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비틀거림이 집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내 낙상 경험이 있다. 비틀거림이 점점 심해진다. 한쪽으로만 자주 기운다. 어지러움과 함께 시야 이상이 있다. 걷다가 갑자기 멈추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비틀거림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걷다가 비틀거린다는 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예고일 수 있습니다. 아직 넘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마세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시점이 가장 개입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지금 움직이면 넘어짐을 막을 수 있고 지금 훈련하면 다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과 훈련만으로도 균형 감각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드립니다. 비틀거림은 끝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건강 정보도 함께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의사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